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마인TV의 새로운 얼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함경북도 쪽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선생님 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에서 온 김성진입니다. 네, 선생님은 몇 월 며칠에 탈북하셨나요? 2007년 12월 한 22일? 오. 그때 북한 넘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2007년이면 저보다도 훨씬 빨리 오셨는데 그때 넘어올 때 뭐 좀 사무하지는 않았나요? 저 경찰서에 있다 넘어왔어요. 아. 도망쳐서. 경찰서에 잡혔다고요? 삼봉 경찰서에 그 우리 한국 분들 온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돈을 받으러 국경에 왔다가 전화 있어야 통하잖아요, 자식들하고. 제가 유독 두세 개 가지고 이런 거 하다 나니까 그 관내 학교들은 다 끼고 하다 나니까 그분들 어차피 돈은 자식들한테서 보내주면 받아줘야지. 네. 그래서 제가 도와줘 가지고 네. 할머니들이 많이 그래서 저 앞으로 한 15명 정도는 해줬다고 봐야죠. 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머니한테다 전화해서 돈 좀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해주는 일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히셨네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진짜 너무 박진감 있게 쑥 나가는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우리가 여기서 돈 200만 원을 보내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보내면 북한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나요? 와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나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알고 싶어요. 돈 쓰는 거는 뭐 따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돈을 받을 때는 받지 못할까봐 받지 못하고 그냥 갈까봐 또 그렇다고 부모들이 국경에 사는 게 아니고 저 앞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난 이런 걸 안 해주려고 했지 하다가 걸리게 되면 무조건 그때 당시 남한 돈은 다 검은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첩으로 몰리죠.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형벌이 높다고 봐야죠. 형량이 그 사건에 따라서. 그런데 한 1년 전에 또 남한 드라마, 영화, CD 그거 보고 시범계로 또 잡혀가지고 옥중생활 한 8개월 하고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찰나라 또 잡혔던 거예요? 싫어서 안 해줄래 했는데 제 아는 형네 친구분이 장모가 데리고 왔는데 삼촌 좀 꼭 도와달라. 삼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사연 쭉 들어보니까 돈은 보내면 주겠다 하지 근데 여기서는 받아줄 사람은 없지. 한 번만 도와주자 하는 게 시작점이 돼가지고 이제처럼 15명 정도까지 도와줬는데 학교집들 또 다 알고 하다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돈 받는 거 한국에서 100만 원 보내면 가족들한테는 50만 절반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구나. 자, 학교집에서 30% 떼요. 그 사람들도 걸리면 자기네도 쫓겨 중국으로 추방돼야 되니까 그 30% 떼고 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전화를 기본 연결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해주는데 20%는 먹는단 말이에요. 뭐 가족들이 무슨 100% 다 받았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다 그렇게 시킨다고 다 받았다 하라고 안 그럼 다음에 또 돈 안 보내줄까봐. 아,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아무리 보내줘도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우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라고 다른 루트가 똑같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내 무슨 그냥 공짜로 무슨 자선 사업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처럼 할머니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이 가족들한테 연결해서 딸 자식들한테서 돈을 보내온 게 다른 데서 30% 떼고 하지만 나는 그 학교들 잘 알다라니까 10%만 떼고 그 30%에 그 내 몫이 있고 결국 70%를 줬으니까 많이 받아간 거지. 돈을 보자기에 대했었다니까.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들고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배에다가 잘 수 있게끔 다 나눠서 다 차게끔 해주고 보냈는데 그런데 들킨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가다가 초소 이런 데서 단속돼서 걸렸는데 몸 수색하니까 돈이 나왔거든. 돈이 장사할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안 말하고 안 되지. 딸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딸 자식한테서 받았다. 어떤 루트로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 꼿꼿이 대단하니까 나한테 온 거지. 가는 길에 잡히셨던 그분이 우리 엄마라고 감정이입이 된다면 딸에게서 온 돈이 이렇게 왔어요. 그 돈을 뺏기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슬펐고 정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속돼서 그냥 뭐 보이면 다 압수니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지. 그것도 또 남한에서 넘어온 돈인데 그래 그걸 해준 나는 완전 역적으로 몰리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12월 초니까 3일간 있었는데 엄청 춥잖아요. 거긴 또 요만한 방에 창문이라고 요만한 게 하나 있고 그 비닐 방막대인데 그게 다 뜯어져서 벌럭벌럭 바람에 널리고 그래서 바깥 야외나 그대로지. 그런데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하도 그 근무생이 있는데 사회에 사람 한 명씩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경비생으로 있다가 이제 경찰로 정복 있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지금 해서 경비섬에서 직일 가는 경찰들이 한 명씩 같이 있고. 현직이고. 그러니까. 근데 걔가 우리 그 같은 고장에서 온 애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꺼냈어요? 나는 걔를 모르는데 걔는 날 알지. 그래서요. 화장실은 밖에 있으니까. 얘가 와서 문 열고 날 데리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고 하는데 추우니까 형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요. 이러면 걔네 경비서는 거기 바닥 구들이 따뜻하거든. 신발 신고 다니는데 거기 앉아서 몸 녹이고 한 이틀 동안 거리고 도망치려고 했지. 낮에는 얘네 군 보안소에다가 보고하는 게 전화 소리 내는데 다 들리거든. 복도로 깡깡. 완전히 큰 놈 잡은 것처럼. 반동놈이 종간나 새끼를 잡았습니다 하면서. 큰 놈 잡았다고. 그 정도로 해. 자기네들 또 숨긴다고 또 성과도 내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면 안 된다. 난 또 그 전과도 있었지. 그래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내가 도망칠 때 나올 때 지길간 경찰도 담배 없다면 내가 또 고양이 담배도 꺼내주고 사다 주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러던 경찰이지. 근데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시간에서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편히 그 사람은 그냥 들어가 잠만 자고 그 얘만 그저 근무섬에서 밤에 한 3번 소위 먹었다면 데리고 나가고 새벽 4시인가? 3일째 됐나? 화장실 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가라도 못 가겠더라고. 너무 몸이 얼어서. 그래서요. 뛰지 못할 정도 돼가지고. 들어가서 한 대 피면서 몸 거기서 한 10분, 20분 동안 몸 녹이고 화장실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더니 화장실까지 따라오던 애 따라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대문 열고 그냥 도망쳤지. 근데 거기 또 경사시 일이 심한데 거기 막 색깔 하나 됐다가 까만 데 나오니까 안 보이지. 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막 그저 막 너무 엎어짐에 그러면서 두만강 국경까지 갔지. 잘하셨습니다. 그 두만강 국경까지 갔는데 지금 얼음 짱짱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12월 달이니까. 가만히 거기 딱딱 잠복하고 있었지. 얘네 또 땅굴이 있으니까 새벽이라 아침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으니까 추우니까 다 어디 나갔더라고. 두만강에 탁 건너 오려고 탁 들어서려고 하는데 거기 벌써 걔네 잠복 근무 초소더라고.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거기를 나왔다니까. 걔네가 있었으면 내가 잡혔지. 근데 저쪽에서는 도로 쪽에서는 지금 경찰들이 비상소집해가지고 막 소리치면 날 잡겠다고 도망쳤으니까. 거기로 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지. 그 무조건 뭐 어디 들어가 있든지 간에 뭐 산에 숨어야 내 같은 게 며칠 있겠다고 잡히지. 그래가지고 두만강 살살살살 들어서니까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넘어왔지. 선생님 완전 이게 첩보전처럼 이렇게 넘어왔는데 단 한 번의 북성도 없이 무사히 한국까지 온 건 맞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우리 숙모 찾았지. 아, 다행히 중국에 친척이 있으셨구나. 숙모를 찾기 전까지 대방들레가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몇 개를 기억해가지고 날이 밝으면 보니까 옷이 말이 아니더라고. 뒹굴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싹 털고 개인 상점에 들어갔지. 북한에서 어저께 교두로 넘어왔는데 단정하게 딱 입었으니까 뭐 도강해서 넘어온 사람이라 생각 못하지. 친척이 나온다는 게 못 나와서 그런데 전화 좀 한 번만 쓰자 하니까 쓰라 하더라고. 그래서 탁탁 누르고 내가 아무개다 하니까 엊그저께까지 대방들하고 통화도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했겠으니까 갑자기 어디 왔다 하니까 그럼 거기 있어라. 그래서 집 주인 바꿔달래. 그래 바꿔주니까 주소를 물어보고 그 사람 딱 거기 좀 안전하게 좀 데리고 있어달라 해가지고 40분도 안 돼서 차 타고 왔더라고. 데일라. 결국 선생님이 중국에서 발을 붙이고 지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휴대전화 번호를 몇 개 리스트를 암기했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었을 때 고생하지 않게끔 그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영종까지 가서 그 다음에 몸 다 씻고 밥 먹고 누우니까
그 다음에 이 다리 허벅지랑 보니까 막 멍들었더라고. 왜요? 넘어지면서 막 이름이 왔으니까. 근데 그 아픔을 모르겠던 게 이제는 안전하다고 막 푹 놓는 순간 아픔이 어디 이렇게 오더라고. 정신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혔으면 뭐 정치범 수용소도 갈지도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넘어갈 때 어차피 죽는 거 가면 죽던 뭐 어쨌든 넘어가고부터 본다 하고 넘어가서 이틀 만에 북한에다 전화했지. 북한에다 전화하셨어요? 뭐 이런 대범함. 자, 그래서 전화해서 뭘 물어보셨습니까? 엄마하고 통화했지. 우리 엄마는 내가 잡힐까봐. 그럼 뭐 도망치자마자 바로 경찰들이 집부터 수색하고 하니까. 박수 쳤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내 지금 여기 중국에 와 있으니까 안심해라 하니까. 아휴 지금 너를 잡겠다고 거기서 온 산판 다 뒤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얼마나 가슴 좋았을까요 어머님은. 엄마 내 여기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 말하지 말고 형하고 동생하고 는 이야기해주라. 걱정 안 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올 때도 자 한국 오려고 생각 안 했지. 루트도 모르고 그냥 OT 입으니까 저 중국 사람이랑 같이 조선족인 줄 알지. 그 친구들 다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놀러도 가고 당구장에도 가 다 당구도 치고 막 이러면서 다녔지. 그러면 친구들 한다는 소리 야 너 왜 도로 가려고 하나. 난 무산 쪽으로 한 2달 놀다가 도로 가려고 했지. 이런 무지한 모르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북한에 가면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얘네가 한다 소리, 야, 너네는 지금, 자기는 한국 가려면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너네는 가면, 자, 집도 주지, 돈도 주지.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전했거든. 이제 전 돈 있는 사람들, 돈 이런 거 가족들 해주면 그것도 번호 한두 개 또 기획한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날들은 부록한테다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지. 한국 가면 실제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저희 가면 힘들 건 뻔한 게고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대범하게 결심했지. 자 그럼 날 데릴까라. 내 지금 어디 용정에 있으니까 날 데릴까라 하니까 고향 이름 다 이거 물어보더라고. 보이부 간첩 아닌가 해가지고 여기 데려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가 딴 사람 시켜서 내가 살던 고장에 가서 다 알아봤더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날 잡지 못해. 막 난리 피우고 하는 거 다 듣고 언제 사람 보낼 테니까 준비. 딱 중국 20일 있었나? 거기다 올 때 그냥 오기 그래가지고 난 오면 태국에 오면 또 이제처럼 뭐지? 뭐 재판 받고 무슨 재판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모르고 오셨죠?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들었지. 그런데 난 돈이 없지. 뭐 돈 낸 사람들 편하게 빨리 간다더라고 한국으로. 안 그러면 뭐 태국에 뭐 한두 달씩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찰나에 북한 아줌마하고 아들이 있는 아줌마를 만났지. 그런데 지금 자기는 장국에도 한국 가기 싶은데 루트도 모르고 있다 한들 가다가 잡힌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겁이 나서 이 아줌마는 북송 5번 했더라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 아들은 완전 중국애고 우리말 겨우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내 책임지고 갈 거니까 같이 가자. 대신 난 비용이 없다. 자기 대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그리고 같이 왔지. 태국으로 오셨나요? 태국으로 왔어요. 이렇게 태국까지 오는데 감옥을 한 3번 걸쳐서 태국까지 왔어요. 중간 버스 정류장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때 휴식 공간 화장실도 가고 할 때 나와서 담배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공항에서 올라가서 검사하더라고. 버스 타려고 턱 보는 순간에 나이 다 곧오래니까 서로 수다 떨면서 이름이 앉아있다가 단속 먹은 거지. 중국에서요? 아니면 태국에서? 태국에서. 다행이다. 네. 이것도 걔네 3명만 딱 단속됐는데 걔네 잡혀 내리는데 나도 모른다면 모르지. 그럼 모른다고 그냥 가시죠. 그러게. 근데 난 또 그래 전화 가지고 내렸지. 나도 같이 왔다고. 어차피 거기서는 안전한 지대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자, 태국까지 그럼 그렇게 쭉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선생님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인원이 작은 줄 알았지. 와도 무슨 국상 그죠. 한 10명 이럴 줄. 근데 태국 감옥에 턱 배송받고 받아서 경찰들 안내서 따라서 들어오는데 와 깜짝 놀랐지. 안에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도 남자들이 거기 한 70명 정도 있었거든. 그 큰 방에 박스 자립해놓고 더우니까 팬티 바람이 있고 뭐 별게 다 있던데 그것도 반장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복싱했더라고. 키 작은데 그 사람 한마디면 그저 70명 차례타더라고. 선생님 근데 저도 북한에 가끔 돈을 보내는데 만약 이렇게 돈을 보냈을 때 땡전 한 푼 없이 거지처럼 산다고 하는데 돈이 뭉치돈 딱 받아지면
북한에 있는 분들은 어떤 미소를 짓고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제가 돈을 갖다 주면 뭐 기쁘다 하기보다는 기뻐해서 막 좋아서 표현 안 하지. 마음속으로는 막 좋아하겠지. 야, 이 받았네 하고 이 돈이면 내 살았다 하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표현 안 하고 턱 보면 당황해서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런 당황, 그렇지. 이 보따리에도 돈 이만큼, 북한 돈하고 한전하면 이만큼 된다니까? 요만한 돈이? 그렇지. 그러니까. 꼭대기를 들고 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걸 그 다음에 생각하는지 막 당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자, 우리가 뱃띠 해서 채워줄 거니까 우선 가면서 단속되지 않아야 된다. 이제 당황해서 초소들에서 막 검사한다고 하게 되면 막 당황해 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런 면에 있으면 좀 낫다고. 근데 다 영준에서도 실제 남쪽에서 북쪽 국경까지 오자면 평양처럼 승인번호 여행증이 있어야 되거든. 파란 줄 한 줄짜리.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다 무단으로 오다 나니까 단속되는 거지, 가면서.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꺼내 보여도 내 배에 돈 찾는지 안 찾는지. 차 다음들 그래도 검사는 못하지. 그쵸. 근데 그런 것까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생각도 못했지. 15명까지 해줬는데 내 설마 잡히랴. 결국 또 안전하게 해줬으니까. 나이가 있으면 약간 그 센스 이런 것도 떨어지시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에는 한 70대 초반 되더라고요. 그게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렇지. 완전 할머니들이. 완전 꼬부랑 할머니죠. 그래서 가기 직전 할머니들이. 그치. 여기로 말하면 막 100살도 더 돼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낼 때 그냥 어떨 때는 돈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적은 돈이다라는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내는 100만원, 200만원 그분들에게 큰 돈인데 왜 적다고 할까요? 자, 작다는 원인이 100만원 보내면 100만원 그대로 내가 다 받으면 괜찮지. 50% 잘리고 50% 받으니까 당연히 작지. 그거 가지고 딸 한 데서 돈 올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남이 좀 한 데서 바쁠 때 돈 빌려 쓴 거 빚진 것도 있을 게고 그걸 갚아주고 나면 계산 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작지. 그래 네. 저리 이왕 주는 거 좀 더 달라. 한 번에 좀 더 달라.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내가 느꼈는데 아 그냥 한국은 잘 사니까 나도 대강 중국 사람들하고 막 매일 통화하다 나니까 네. 한국 이렇게 생활이 어느 정도고 우리는 중국만 해도 잘 산다 했는데 중국은 자기네들 따라가서도 뭘 정도로 그렇게 다 돈 벌러 한국 간다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면 그냥 또 하늘 떨어지듯이 돈 벌기 그렇게 쉬운 거다.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니까 돈 무슨 많이 달라고 또 시키는 거 자체. 이왕 나도 목숨 걸고 하는 거 수술해 먹더라도 100만원에서 수술해 먹기보다 200만원 수술해 먹기 배로 차이 나는데 찔끔찔끔 위험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받을 거면 좀 더 능력이 되니 더 달라 하라. 내부터도 그렇게 요구한다고. 왜냐면 그 할머니 그 나이 먹도록 또 지팡이 짚고 돈 없으면 또 찾아올 건데 자식들 통화도 꼭 하면서도 이야기해줘요. 자 어머니 이런 상태고 앞으로도 더 올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인 건 다 알지 않냐고. 나는 솔직히 내 엄마 같은 심정에서 내가 이야기 또 해주는데 목숨 걸고 자 이것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 돈 받아주는 것까지.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나이에 힘들게 자주 오기보다 한 번에 좀 보내서 아껴 쓰면서 좀 오래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또 많이 보내면 사고가 나고 배달 사고가 난다고 해서 또 이게 사기 당할 것 같아서 많이 못 보내잖아요. 네, 여기 와서 들었는데 돈을 내 있을 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 돈을 어디까지 갖다 줘라 뭐 갖다 준다든가 뭐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 휴대폰이 없을 테니까 거기서 내 이거 스마트폰 이거 썼다. 그거 들고 가서 내가 또 사진 찍어 올 수도 없는 게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못 해봤는데 여기 오니까 돈 어디까지 갖다 주라면 갖다 준다 하더라고. 야, 그걸 어떻게 믿지? 내부터도. 나는 그 일을 해봤으니까. 지금은 아무리 잘 됐다 한들 가서 뭐 동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고 200만원 받고 갖다 준다면 100만원 갖다 주고 사진 찍어서 받았다 한들 돈 보따리 100만원에도 2만원인데 여기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아냐고. 이건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건 뻔한 게고. 뻔한 거고.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정착해서 살 때 너무 힘들어 하잖아. 200만 원씩 뭐 내서 보내는 거. 적게 보내려는 자와 많이 보내달라는 자와의 어떤 이거를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보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만만치 않게 보낸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나도 와서 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벌고, 남보다 한 푼에 더 벌자면 잠을 덜 자고, 그만큼 뛰어다녀야 되고, 힘들게 돈 버는 건 느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도 돈 버는 것도 왜 한국에 돈 벌러 왔는지. 근데 또 한국에 돈 100만 원은 북한에서는 가치가 크지만, 한국에서는 가치가 작지. 네. 그러니까 느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다. 다 양쪽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선생님, 탈북자들이 말을 안 바꾼다고 해도 엄마 이러면서 한국말을 쓰잖아요. 북한에서 살았던 애들이 한국에 갔는데 한국말 쓰면서 엄마하고 통화할 때 선생님 옆에서 엿듣잖아요. 듣잖아요. 스피커폰 다 켜고. 다 켜고 하라고 하잖아요. 들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똑같이 나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한국까지 날아갔으며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목소리나 말투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크게 그냥 우리 지방 사투리하고는 또 다르고 어쨌든 난 또 드라마도 많이 봤고 그 한국 영화도 많이 봤고 하니까 내 귀에는 익숙된 말이라 희한해하고 뭐 이런 느낌은 없었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건 뭐 흔히 다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 해서 여자들은 가지. 남자들 돈 벌러 간다는 건 없거든. 북한에서는 솔직히. 남자들은 또 그만큼 발 붙이기 힘들고. 또 내 또 거기서 북한에서 또 많이 체험한 거는 한번 열차 타고 청진으로 가는데 기차에 올랐는데 국방통에 한쪽 면은 제수들이 앉았다. 북송. 그런데 여자들 봤는데 어땠어요? 잘 먹었으니까 살집도 좋고 뭐 피부도 하얗고 10년씩 이상 산 사람들이지. 애기들도 안고 있는 것도 있고 가난 애기들 그런 거 봤지. 그런데 얘네 지금 뭘 사 먹어야 되는데 경찰들은 호송원들은 밥을 안 주고 니네들은 니네 돈 주고 사 먹어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옷차림 보고 돈 좀 있어 보이는지 아저씨 돈 좀 바꿀 게 없냐고. 그래갖고 얼마 하는데 그렇게 바꾸겠다면 내가 바꿔줄 거다 하니까 경찰들 보고 말했지. 돈 바꿔줘도 되냐고. 바꿔주라고 걔네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쟤네가 돈 못 먹이니까. 뭐, 북한 열차란 게 무슨 뭐, 가다가 정전되면 뭐, 하루 종일 정전되면 뭐, 하루 종일 서 있고 하는데, 경찰들 승인 딱 받고, 그 다음에 바꿔줬지. 내 돈 있는 것만큼 다 바꿔줬지. 그 사람들이 그거, 자유를 누리다 온 사람들의 때깔이 다르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에서 잡혔으니까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내 알건대는 20만 정도가 중국에 산다더라고. 발려가서 살던, 시집가 살던, 올해도 안 오고, 지금 뭐, 북한하고 또, 남한의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통하는 것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또 이 오면 또 힘들지 또, 중국은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데라. 그래도 중국은 중국이죠. 그래도 또 호적은 또 만들어가지고도 또 산다니까. 난 감옥 생활도 해봤지 하니까. 이 여자들이 개고생하겠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애기 엄마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애기는 이제 어떡할 건지. 옷은 다 잘 입었더라고. 표정도 그냥 뭐,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하는데 무슨 날 죽이라는 식으로 제 할 소리는 다 하고 다니더라고. 이게 대화하는데 이거 옆 좌석에 앉았댔는데. 뭐 어차피 무슨 뭐, 죽든 살든 뭐, 어차피 가봐야 되는 게 뭐. 여기 종성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인터뷰하면 그 지역만 유독 여자가 거의 없대요. 여자가 다 있으면 중국에 넘어가고 홀랩이 막 드글드글 하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는 여자 귀하지만 북한은 여자가 뭐 해외 시집 가거나 뭐 이민 가거나 이런 건 나가지 못하니까. 그 옛날에 여자가 더 많지 솔직히. 그래서 흔한 게 가보고 또. 젊은 여자가 없대. 뭐 조금만 키워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싹 사라진대 자기네 동네는. 시내에서 나오지. 시내로 나오는 거구나. 요즘 태국에서 있으면서 정보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들었나요? 그래서 한갖 걱정. 이제 가서 어떻게 발을 붙여야 될지. 누구나 다 하는 걱정. 그러니까 그 걱정이 제일 크지. 무슨 뭐 거창하거나 뭐 어디 뭐 희한해서 뭐 그러거나 뭐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국정원에서 서울 시내 그 쇼핑 한번 나갈 때 서울 시내로 나간다 할 때 국정원에서 선생들이 이야기해준다고. 야 이제부터 서울이라고. 뭐 별로 보고 뭐 이렇게 감탄할 정도는 안 느껴졌다니까. 왜냐면 평양에서 난 한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서울 시내 그렇게 멋있고 밤에 차도로가
반짝반짝,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불빛이 반짝반짝한 줄 모르고, 멋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이 소리 정말이 설마서?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랬구나. 자, 그러면 그 태국에서 몇 개월 대기하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 달? 그러면 한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보신 거죠? 처음 타봤지. 북한에서 비행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비행기 탈 때는 기분이 좀 묘하게 좀 붕, 정말 애들 동심으로 가는 느낌? 나만이 우리 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적대국이고. 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반갑게 맞아준다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그게 믿음이 안 갔고, 우린 또 북한에서 또 가끔씩 그러잖아요. 가게 되면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영화들도 또 실제도 있었댔고 옛날에는. 그건 우리를 모조리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건데 선생님 그래도 전화 통화 시켜주고 탈북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래도 혹시나 잡힌 목숨 걸고 떠난 인생인데 내 이제 가서 뭐 잘 되겠는지 못 되겠는지를 떠나서 제일 걱정이 그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못해도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전 그냥 인생의 반을 거기서 살고 태를 묻고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건 제도가 나쁘지. 지금도 나는 그래. 그래서 가끔씩 엄마 통화해서 목소리 들을 때는 내가 올 때는 50대 막 이랬지만 지금은 벌써 70대 들어갔어요. 70대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혼자 몸으로 뭐 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탁 내리는 순간 이제는 닥칠 때 딱 왔구나. 국정원에서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검사도 없이 그냥 따로 줄 서서 가서 그냥 버스 있는 데 가서 버스 타고 국정원 들었지. 그다음 국정원에 오니까 와 벌써 급이 다른데 뭐 조사실도 들어가고 그냥 사무실인데 선생 잘 만난 거지. 네. 들어와서 다음 날인가 이름 부르더라고. 그래. 그 신 씻고 나갔죠. 나갔더니 옆방에 빈 방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고양이 담배를 꺼내더라고. 여기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가짜예요? 하니까. 아니, 통일부에서 평양에 그 회의 그런 데 가는 데다가 부탁해서 사온 게라고. 담배 안 피냐고 하니까 자기는 담배 안 피운대. 담배 안 피운데 담배를 왜 부탁해서 가져오냐고 하니까 고향 생각 날까봐 준다고. 그러면 피우라는데 주는데 그 얼마 만에 피우는 담배인데. 네. 북한에서 솔직히 또 없는 사람들은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지. 쌀 한 킬로 가격인데. 네. 담배 가격이. 그쵸. 그때 또 확 들어오더라고. 야, 정말 감사하다고. 고향 생각 다시 한번 하게 해줘서. 식사 문제 같은 거는 어땠어요? 밥 주는 거요? 제일 신기했던 게 식판. 하얀색이었죠. 네. 식판 들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푸는 거. 맞다. 그게 제일 인상에 처음 나는 게, 야 거기는 더 먹을까봐 딱 재정해서 딱딱 그릇에 다 주지만. 그쵸. 그냥 비행기 가게 되면 그 책임 숙소가 따로 있거든. 네. 그 아가씨들 친해가지고, 걔네 친해야만이 밥 한 그릇 더 얻어먹거든. 밥 한 그릇 때문에. 그렇지. 돈이 다 떨어지고 할 때는 힘들지. 진짜 그 밥 한 끼도 진짜 큰 힘이 되지. 한창 먹을라 해 또 제일 힘든 종목 운동이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마음대로 퍼가라고 이런 식으로 뭐 더 먹으래도 못 먹을 정 거기서 인상적인 게 딱 느낌이 왔다고. 야, 네. 잘 사는 나라는 이렇구나. 못 사는 나라는 더 먹을까봐 딱 제정된 밥만 주지 더 안 주거든. 바깥에 운동장에 2시간씩. 그러면 여자들이 나오고 남자들이 나오고 다 구경하는 거죠. 남자들은 알지만. 네, 여자들은 모르지. 그렇지. 태국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남자들끼리 호라비들끼리 있다가 네. 비행기 탈 때 한 차에 탈 때 여자들이 막 타는 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럴 수 있죠. 그래. 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네. 사람이란 게 그래서 남녀라는 게 떨어지면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때 당시 그런 걸 근데 뭐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 못하지. 네, 그쵸. 그런 고생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근데 탁 여자들이 타는 순간 벌써 향내라든지 네. 호랍이더라고. 완전 딴판이지. 딴판이에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또 운동 나가도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방에 일단 넘어와서는 대화하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운동 안 돼 나가서 여기 뭐 감독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선생님들 내려다 놓고 올라갔다가 2시간 되면 와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고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 와서 아이스하키를 했으니까, 북한에서도 했으니까,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나는 그냥 생각한 게 여기는 가는 곳마다 안양에 가도 링크장이 있고 인천에 와도 링크장이 있고 가천 어디 대학교 가도 뭐 링크장이 있고 여기 와서 동호팀 대회도 많이 참가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링크장 가는 곳마다 많아요. 그럼 잘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일 그래서 잘 되어 있다는 게 링크장 가는 곳마다 있는 게 북한에는 평양밖에 없으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1년 치고 6개월은 평양가 살다시피 하는 게 빙상간에서만 해야 되니까 지방에는 못 하잖아요. 우리 때는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인천 집 받아가지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지. 그냥 빈 방만 있는 아파트에 하나원에서 밥솥 요만한 가나에다가 이부자리 한 채에다가 입던 옷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첫날에 진짜 많이 울었다니까. 나도 남자지만 일찍이 어린 나이에 많이 떨어져 생활했지만 이제는 만나지도 만날 수도 없고 이제부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다고 험한 세상.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 그렇다고 후불로 다 오는 브로커 비용도 이제부터 그 달달이 무슨 300씩 3번 주는 것만 우린 또 인천 집값이 비싸다고 260 줬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6개월 주잖아요. 첫 달에 깜짝 놀란 게, 근데 어느 하루날 첫 달 턱 되니까 생계비 40만원 주고, 거기서 이것저것 다 날라오고 계산해보니까 한 30만원대. 이 장난 아니지. 돈 줬다고 먹고 살라고 돈 주고는 왜 뺏어가냐고. 거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거든. 우리가 사실 북한에서 돈을 안 낸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동력으로, 우리의 피땀으로 돈 내는 거랑 같죠. 나는, 우리는 솔직히 세금 없는 건 사실이. 주민등록증 나오는 게 한 보름 만에 딱 나오더라고. 그 다음 주민등록증 딱 받아치우고, 그 다음부터 먼저 나오는 애들, 한기스 먼저 나오는 애들, 야, 일하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당시 일당 5만원 버스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서, 그 새벽에 또 그것도 3시, 4시에 가서 또 줄 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는데, 오다 우리 집 딱 동네에 와서 건물, 빌라 짓는데 왔거든. 네. 교회 건물 짓는데. 한 며칠 거리를 다녔지. 목사분도 젊고 사람 좋더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지. 말도 보고 격번 줄 알았다고. 어디 사냐 해서 여기서 산다니까 이제부터 저기 가지 말라고. 10,000원씩 잘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전화 오면 힘도 잘하겠다 하고 일로 오라 해서 자전거 타고 가니까 5분도 안 걸리지. 1층 기초 때부터 옥상 지울 때까지. 근데 또 교회 건물이라 또 그렇게 검사 마치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때 당시 5만원 좀 더 받아야 7만원씩 이렇게 받을 때 13만원 따로 이렇게 챙겨줘서. 그때는 큰 돈이었지. 선생님 근데 그 13만원씩 막 하루 일하고 탁탁탁 받으니까 그 느낌이 어땠어요? 엄청 좋았지.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6개월 지나면 생계비 끊기잖아요. 솔직히 인테리어 이거 안에 합판 다 붙이고 하는 것도 내가 같이 했거든. 나도 우리는 북한 손톱으로 쏠지 기계통 다 자르고 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또 망치로 우리는 하나하나 일일이 박지만 여기는 탁탁탁탁 총 쏘니까 못이 툭툭툭 박히고 거기 신기했거든. 엄청 그 속도가 빠르죠. 또 어떤 장비가 또 신기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기톱이든 뭐든 그래서 내가 거기 목 3명 고정 나오는 아저씨 있거든. 그래 아저씨 이거 내가 할 줄 안다. 야 이거 배우자면 돈 내야 돼. 이러더라. 근데 북한에서 손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일일이 못 받고 해도 입어서 더 잘하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 된다고 그럼 내 절로 붙인다고 우리 한번 붙이더니 어디서 배웠냐고. 배우면 어디서 배웠냐고. 북한식이라고. 그래서 공부만 다를 뿐이지. 우린 볼트 하나 풀죠. 도라이버로 일일이 하지만 여기는 따락 하면 불리고 잠그고 하지. 그래서 이게 그냥 발전된 나라니까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느낌 됐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국토부에 검사 마치는데 또 보름 정도 걸린다더라고. 그동안 일을 못해서 어떡하냐고. 운전면허 학원 다니겠다 했더니 얼마 드냐 물어보래. 그래서 학원에서 물어보래. 그때 당시 90만원 했거든. 그 돈 주더라고. 거기 또 교회 팀 축구도 있고 팀 축구 가서 같이 축구도 하니까
목사님이 실력 보던 게 깜짝 놀라지.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팀대에 있더라고. 거기 내국 선교사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거기 참가해서 꼴등 몇 개 여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했고. 아유, 예. 지금 상 딱 앞에 네. 그 건물이 있다니까. 혹시 교회 그냥 다니시나요?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주말마다 안 가고요. 그러다가 그냥 집지 안 된다가 수술하고 어찌 가다 보니까 운동은 더 못하고. 제일 가장 웃겼던 게 목사님이 청교사라고 우기라고 했다는 게 그만큼 운동을 잘하니까 잘 어떤 필요한 자리에 쓰이고 싶어서 가보니까 맨 노인네들. 네. 다 목사님, 뭐 선교사님, 근데 지금 젊은 사람 없지. 네. 젊은 선교사 왔다고. 네. 이걸로 웃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도 네. 가서 운동이라면 가서 하늘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축구는 발로 하지만 우리는 스틱으로 패스하고 주고받고 하지만 운동을 하면 여름에는 못하고 겨울에만 링크장 만들고 가잖아요. 자연 얼음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는 할 게 없으니까 공만 차지.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공을 잘 찰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금방 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도전하셨나요? 누기 지인이 보험하는데 보험에도 똑같아요. 사람 대상하는 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저도 처음에 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솔직히 난 지금 현재도 감기란 걸 몰라요. 근데 아프지 않은데 왜 돈을 몇십만 원씩 거기다 쳐였냐고. 네, 저는 나고. 그 돈이면 모아가지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 쓰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보험을 해보고 보험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아니더라니까. 내가 또 술집 무릎 후방 십자인데 나가서 수술 비용이 한 300 들어요. 네. 보험만 들었다 내 돈 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걸로 보험 혜택 받고 1단까지 뭐 일 안 해도 그 돈 다 주지. 뭐 병원 비용이 들어간 돈 다 주고. 그리고 그다음 또 6개월 수술해서 6개월 뒤에 또 후유장애 진단 좀 받았어요. 네. 낸 돈보다 오히려 받은 내가 내 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때는 더 많이 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잘 돼 있구나. 닥쳐서 내가 병원 신세를 가야 될 때는 그게 큰 힘이고. 없는 사람일수록 촘촘하게 보험을 들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보험의 혜택을 좀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보험 해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딪혔다니. 보험하면서 나도 처음에 와서 자기 자가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차를 여러 번 바꾸면서 차를 샀지만 차 사면서 바가지 써봤고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가서 중고차를 사지만 내가 그래 특히 왜 중고차를 해야 되겠냐 그때 당시 결심하고 한 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당하고 하면서 차를 여러 번 많이 바꾸며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그 개념이 빠삭해진 거죠. 빠삭해진 거고 그리고 중고차 매장 대표들 여러 명 다 알게 됐고 그리고 임의순간에 가서 소개해주면 깔끔하게 제 가격에 해주고 그러면서 나도 내 고객들 보험하면서 고객들한테다가 남한테가 차 사지 말고 내 데서 사라. 내가 잘해주는 데가 소개해 줄게. 영업을 하셨네. 그렇지.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 사람들처럼 뭐 부채먹고 이거 아니고 제 가격에 해주고 대신 내한테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들어라. 그러네요. 이어지는 상품의 어떤 그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니까.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남한테 들면 어때? 나한테 들어라. 그리고 생명보험은 나중에 네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될 때 들어라. 난 강요 안 해, 처음에는. 난 보험에 대해 설명해주지. 네. 아무리 설명해서도 이해 못하니까 이제 살면서 이해되면 들어라. 그래서 보험왕까지 내가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고. 진짜요? 보험 영업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탈북민들은 뭔가 살고자 하는 의지도 높고 돈 욕심도 많고 제 주변의 젊은이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부딪히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온 김성진입니다. 선생님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투어라는 영화의 그 기본 주인공이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셨던 후배라고 후배고요.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얽혀진 사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국가대표 투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탈북민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후배는 저하고 국가팀에서 이북에 있을 때 운동했던 후배고요. 후배도 한참 후배고.
오늘 갑자기 휴가 끝나고 복귀하니까 안 보여가지고 알아봤더니 소문이 가족이 다 한국으로 갔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그게 벌써 한 20년 한 5년 넘었는데. 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보통 그러면 원성이라는 지역에서 가족이 온 가족이 남한에 갔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나요? 뭐 그 정도지. 뭐 없어진 사람들은 다 걸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쩌다 처음 탁 들으면 우와 이렇게 좀 놀랍게 생각하는데 흔히 누구 또 없어졌다고 거길 갔겠지. 그러니까 크게 놀랍지도 않고 그때 당시는 별로 가다가 잡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부러운 것보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건 몰랐고 그래가지고 후에 알기로는 우리 팀이 이북에서 여자들은 1등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모집하면 우리 팀을 위주로 우리 팀을 모체로 잘한 사람들 대다수 뽑고 그 다음에 거기 인원 보충하는 거는 자강도, 양강도 이런 팀들에서 여자들 잘하는 선수들 몇몇 뽑아서 국가대표 하는데 외국 경기 나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 그다음에 예는 데서 들었지. 걔가 대한민국 대표 주장으로 경기에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아이스하키를 하던 선생님 후배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주장으로 나왔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리얼인가요? 정말이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그게 도망쳤다고 해서부터 한 몇 년이 흘렀으니까 걔는 그럴 때 어릴 때고 한참 성장할 때고 하니까 가능했죠. 선생님,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여기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남북한 선수들이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첫 번째 국제대회 남북 대회를 곧 시작될 텐데요. 자, 북한 선수들이 한국 11번 이지원 선수와는 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군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나요? 그래서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예쁘장한 수혜로 나오는 저분이 탈북자라는 이야기인데 자 기존에 불과 몇 년 전에는 내 친구고 내 동료였는데 북한에 있는 그분들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대한민국에 선수가 그렇게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나는 걔네가 없어졌다는 당시에는 뭐 솔직히 우리 팀에서도 이름은 열에 둘째 치고 있으나 마나한 이런 후배였으니까 선수가 없었으면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주장시킨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선수 속에 쫙 나오면서 게름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팀애들도 놀랐고 국가대표 감독들도 우리 팀 감독들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으니까 더 놀랐겠죠. 네네. 그 놀란 건 예를 들어 우리도 놀랐고 그래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인사 안 하지만 끝나면 인사하는데 인사를 뿌리치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인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영화 보니까 진짜 악수할 때 반역자여 배신자여 뭐 이름에 피해가는 것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선수니까 실력부터 생각했지. 실력은 어떻던가 하니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런 대로 많이 발전 성장했더라. 그러니까 주장했겠지.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은 탈북자 여도 편견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선수로 발탁이 돼서 나가니까 본인만 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간접적인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계기잖아요. 선수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 감격과 그 놀라움과 그 충격과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부러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그때 당시 우리 팀 전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와 다 와 할 정도로 실제 다 거기서 한가마 밥솥에서 밥 먹고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한 명에 더 가서 그렇게 잘 됐으니 잘 된 거면 잘 된 게고 하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야 나도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는지 이런 생각도 가지게끔 하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지만 근데 또 특히 와서도 우리 선수들이
말 안 하지. 그렇죠. 내가 말 잘못하면 국가대표는 나 고소하고 당장 목이 잘릴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왜냐하면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다 많이 겪어보고 한 게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선생님은 국정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내 후배가 여기 와 있다 해서 여기 와서 딱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경기에 나가서 당시 북한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던 선수들을 만났을 때 그분의 심정은 어땠는지 선생님 궁금했고 물어봤죠. 네. 이 선수를 찾기는 국정원에서는 안 되고 하나원에 넘어와서 컴퓨터 배우면서 네. 빙상연맹 거기로 알아보고 전화번호 나오더라고요. 공중전화 우리는 쓰니까 하나원에서는. 그래서 전화했더니 선수 생활이 마지막 시기 그때 당시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어. 황보영이라는 선수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전화번호 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니까 그 협회에서 누구냐고 누군데 물어보나 이래가지고 자, 저 지금 여기 하나원이라는 데인데 이북에서 온 사람이고 찾는 원인은 나도 그래서 아이스하키 운동하면서 후배로 운동하던 선수라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본인하고 물어보고 남겨주겠다 해가지고 다음날에 또 전화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집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 만들고 개통해서 그러면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집에 그때 내가 주말에 찾아갔지. 집에 엄마 있고 난 동생하고 엄마도 엄청 반가워하지. 뭐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야 너 대회 나왔을 때 우리 팀에 누구 간에 또래거든. 그래가지고 뭐이라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하니까 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반역자요 뭐 배신자요 뭐 이름에 자기를 피해가도 누구만큼만은 손잡아줄 줄 알았다. 자기도 진짜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지. 근데 그게 북한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솔직히 부둥켜 안고 울고 싶고 뭐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도 역시 할 수 없이 언니들이 피하면 같이 피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고. 그러면 북한 당조직으로부터 자기만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니까 눈치를 보고 다시는 뭐 국가대표 뭐 희망도 없지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얘는 또 얘대로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넌 여기 와서 전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얘만큼은 손을 잡아주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걔 입장에서는 10번도 100번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이북의 또 사회주의 또 이제처럼 그런 사회주의 지키세 장군님이 또 그런 전사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 아이고 그래 열심히 사회주의 지켜라. 우리 남한 먼저 왔다. 먼저 남한에 와서 국가대표로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 선수가 훨씬 더 승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는 북한에서 그런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그런 극적인 몇 년 만에 만나는 그 순간에도 회포조차 나눌 수 없고 악수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잔혹한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또 그리고 그 황보영 선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반가웠거나 좀 생각되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나요?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건 없고 솔직히 경기장에 들어가서 퍽을 집었다 하면 막 거저 날라들어오고 똑같이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내래도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실력은 북한이 엄청 우세했고 막 10대 0 뭐 이렇게 이기다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경기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까? 아, 우리 오죽하면 10대 0 뭐 이렇게 이기겠냐고 이 정도라고. 북한 애들 원래 자랑 잘하지.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다시피 선수들 선발할 때 정말 어중이 떠중이 데리다가 선수 선발해가지고 그렇죠. 시작한 팀이라 그러니까 근데 또 주장이라 해도 또 탈북자라고 해서 또 내부 분열 똑같이 하다 보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어쨌든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고 그렇죠. 만났는데 표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북한 친구나
또 여기서 너만큼은 내 손 한번 잡아주겠지 했던 여기 친구나 사정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이게 차이가 거기서 벌써 탁 나오잖아요. 네. 외국에서 특히 남한 국민과 남한 선수들을 대할 때 선수들에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나올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대학까지는 허용해요. 그렇지만 또 사이가 뭐 어떤 정부에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또 사이가 안 좋으면 인사 건네주고 받기도 힘들 정도고 대안은커녕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당시 사이 좋았고 네. 호텔에 숙소 외국에 나가서 네. 잡으면 우리 남한 선수들이 형님 하면서 저녁에 몰래 앉아 같이 술도 마시고 좀 회포도 하고 이름의 이야기까지는 한 정도가 되고 뭐 보이부고 뭐 다 따라가지만 그럴 때만큼은 또 뭐 눈도 감아주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온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탈북한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줘서 누구네 집은 언니가 누구네 집은 형님이 도망쳐가지고 야 아무개가 엄청 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딸들이 한국 온 집들 왜 아들은 한국 온 집은 안 도와주나요? 아들들은 여기서 가정생활 해야 되지 또 자기 가정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나도 가정 느끼고 생활해보면 돈을 보내줘도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마누라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가는 게고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지. 집안이 대통령인데 북한에서는 같으면 거꾸로지 입장이. 남자 말 한마디 뭐 차례타는데 북한이고 여자들은 솔직히 나가 힘들게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또 그 뭐 같은 신랑 또 밥도 챙겨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다니까 딸들 자식들이 간 집들은 그렇다고 돈을 많이 보내준다고 해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막 티나게 이런 집은 없지. 그러면 안 되니까. 요시찰 대상에 걸리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돈 깔아놓고 그것이 제 먹고 싶은 거 돼지고기만 자주 사가도 잘 사는 집이니까 싸라고 돈을 받아주고 하교들 통해서 많이 받아주고 결국 그거에서 잡혀가지고 이러 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몰라도 내 눈에는 딱 티나거든. 이 집에 누구 없어졌다 어느 집은 누가 없어졌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집에 뭐 없어도 행동 하나 거지나 근심걱정 없는 사람하고 근심걱정 있는 사람하고 티 딱 나거든. 그래서 그러면 근심걱정 있는 북한 사람하고 근심걱정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근심걱정 있는 사람은 항상 걱정거리만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표정에서 벌써 나타나거든. 그렇지만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사람은 좀 어떻달까? 태평스러운 인상 그런 게 탁 티나거든. 근데 그게 진짜 보면 딸 간집, 아들 간집, 그게 차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딸을 낳은 사람이 그래도 딸이 없어지면 집을 더 없고 하는 데는 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대한민국도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딸 둘 있으면 부모님들이 해외여행 하다가 외국에서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딸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데 사실 근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MZ는 부모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왜 부모를 돌봐야 되냐라는 어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좀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우리 엄마가 이민반장했고 우리 이민반에 진짜 가난해요. 근데 큰 딸이 없어졌거든.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보이부를 내서 이렇게 왔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왔는지 그 아버지는 딸 찾는다고 두만강 도강에서 넘어가서 막 발 얼고 겨울에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어디 막 도강에서 가게 되면 벌써 거기 쟤인데 근데 또 말 잘하거든 그 사람이 농장원인데 그래가지고 딸이 북송돼서 와서 다른 데도 안 가고 편안하게 집에 와 있었고 좀 토대 좋았는지 근데 집 형편 한심했고 그 다음에 한 달도 뭐 있어서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으로 정확하게 갔는지 그 다음에 거의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 집 생활이 달라지는 거지. 꽃피는 낙원에. 그래가지고 한국 같구나. 그래서 잡히지 말아야지. 잡혀오는 게 나도 솔직히 감옥 생활에서 봤지만
우리 감방이 10개 감방인데 이 3호가 여자방이고 다 들리거든. 대화 서로 하고 뭐 그 안에서 세탁하게 되면 세탁물 밖에다 넣어야 되니까 일어나오라 하면 거기서 또 야 너 집어 나오라 이렇게 궁금해서 데리고 나가지. 뭐 70먹은 60먹은 할머니 보고도 야 이 개가 나 뭐 똑바로 못 앉겠나. 교화들 야 어디서 왔나 어디 갔다 왔나 뭐 중국 갔다 왔습니다 뭐 이래서 여자들 소리 다 들리거든. 기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중국 사람하고 살았나 언제 갔댔나 근데 머절스럽게 왜 잡혔나 거기에 모절스럽게가 붙는 거예요. 교화들이 낀다니까. 우리하고 담배 피면서도 나도 좀 거기서도 예심가 가장이면 세죠. 그 안에서 따왕이지. 범죄나 취급하는 그 사람 줄로 있다나니까 담배도 걔네하고 나와서 피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심가 가장이 자기 자전거 살 록도 안 쓸었는데 자전거 갖다 뒷 골방에다가 보일러 칸 있거든. 공간인데 거기다 갖다 놓고 야 몇 번 하면 예 닦아라. 몇 번 몇 호 감방에 있습니다. 나와라. 그 개구멍 같은 거 문 열어주면 걸로 나가면 신발 신어라. 뒷마당 나가서 이 자전거 살 좀 닦아라. 닦을 것도 없지. 그냥 앉아 놀다 들어가라. 있어서 안 그러면 교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화들 가끔씩 나오는데 뭐래요? 기호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 걔네도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 딱 세워놓고 법조항 따지면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 맞는 말이죠. 다 법을 어기고 사는데 여기 오는 게 머저리다 이거지. 잡히지 말라 이거지. 모절이다. 나쁜 짓 해도 잡히지 말라 이거지. 근데 나올 때도 걔네 10명이 다 따라 나왔거든. 내 4개월 만에 나왔는데 내 시범결 10명이 걸렸는데 네. 다 머리 깎고 다 저기 전거리 갔거든. 교화소로. 내만 딱 빠졌는데 거기 비서 뭐 예심가 비서도 줄도 있고 해서 다 머리 깎고 들어갔지.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는 예심가 가장 빽이니까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때 나올 때 다 나왔더라. 모조리처럼 니 잡히지 말라 그렇지. 그러네 두 번째 잡히게 된 게 그 사람이 잡히면 저기 군에 내려가면 안 된다. 걔네 얼굴 어떻게 보는데 쪽팔려서. 그래서 그때 정말 도망도 잘 쳤거냐. 잘한 거지. 교화소에 있을 때 선생님 뭐 처참한 어떤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간증하고 싶은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어떤 사건이나 들은 소식이 있나요? 그 옆에 방에서 있은 일인데 걔 그때 당시 한 30대 됐는데 우리는 49 대상이라고 그러죠. 49 대상이라고 편하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되지. 그런 역까지 하면서 막 제 대면도 막 그 아무데나 보고 그걸 막 주워 먹고 얼굴에 막 바르고 그래야 병원에 내보내든지 그 안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그 안 생활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단 게고 한 사람은 또 이제처럼 같은 정신 그런 환자처럼 팬티바람에 버섯 하나 한 짝씩 신고 철창 거기 매달려 가지고 기어들 보고 선생님 절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소리쳐서 막 두들겨 맞고 그래서 저 패는 소리 그 방에 사람들 다 빼고 막 들어가서 두세 명이 들어가서 빨래 방치 같은 그런 걸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 데려가서 죽었다는 소리 있고 다시는 안 들어왔거든. 맞아 아마 죽어나간 그런 것까지는 직접 우리가 옆에서 목격했고. 자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나가도록 그래도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때려야 되는 그들의 죄명은 무엇인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걔네들은 할 수 없지. 개호들은 자기네는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치고 그 취소 안은 조용해야 되며 통제하려고 하니까 막 두들겨 팬 것만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죄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도 누가 걔네를 죄를 졌다 하냐고. 병원 나가서 죽은 걸라면 그냥 변명을 해가지고 뭐 심장마비 와서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다 통보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살던 동네에서 한 이민반에서 보면 이민반이 대략 한 25가정에서 30가정 정도 되잖아요. 이 가정 중에 한 명씩이라도 없어진 탈북자가 있는 집안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우리 이민반은 그때 당시 한 30 정도? 아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없는 데는 없고 또 있는 데는 있고 또 그렇다 그런 사람들 모여서 따로 뭐 살게 하고 이런 데는 그런 건 아니니까 30가족 중에 한 3가족 정도의 한두 명이 이빨 빠진 것처럼 폈다라고 했을 경우 한 10% 정도가 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그 10%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은 여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죠. 수준이 높다고 봐야죠. 수준이 높다. 힘들지만 나도 거기서 그 돈을 막 받아주고 이랬던 사람이라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 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중국한테 한색이 떨어졌지만 중국이 또 한국한테 한색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니까 발전된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가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질 그럴 정도로 그렇게 돈이 쉽게 버는 줄 알고 생각하지. 또 부모들이 요금 한 200~300씩 막 붙여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야지. 잘 사는 나라는 뭐 잘 사는 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가정생활에 대한 드라마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느꼈죠. 북한에서 우리는 축구공, 배구공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새 거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낡은 공도 몇 번 못 잡아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오면 학교에도 막 이만한 무슨 이런 자루에다가 한 40~50개를 담아놓고 있고요. 공이 다양하고 우리 집만 해도 배구공 6개가 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제처럼 홈플러스나 이런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자그마하게 스포츠 매장 쪽으로 가보게 되면 쭉 테니스까지 다양하게 크게 달아서 다 다양하게 쫙 있는 거 보고 제일 깜짝 놀라고 제일 욕심났고 제일 가지고 싶었고 그 마음이 그저 제일 거기서 인상 깊었는데 우린 이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크게 운동을 척 시간 있어도 공 같은 건 안 차봤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학교 수업 잠깐하면 없죠 공이 있긴 있는데 저희 여자 팀은 배구 조가 있어가지고 한 5개에서 그 정도 배구는 따로 쓰는 게 그 일반 학생들은 못 썼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면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또 체육단에 들어가서는 축구공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 발이 안 견뎠거든. 축구공이 견뎌 안 났거든. 아무리 새 공까지 차도 담벼 같은데 꽉 막히면 그 공이 막 터질 정도로. 공은 원래 그렇게 하면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담벼이 또 반듯하지 못하고 시멘트 막 뿌려서 하는 그런 담벼도 많잖아요 북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맞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롱구공을 가지고 축구를 많이 했다니까. 그 머리 한번 헤딩 롱구공 이따만 그거 한번 헤딩하게 되면 완전 핑 돌지. 그럴 정도로 공들이 귀했고 뭐 터져 나가면 색이 많으면 그냥 바깥 차면 되는데 그만큼 귀했다 이 소리지. 오죽한 공을 축구를 찾겠냐고. 우리는 공도 학교에 제대로 딱 선생님이 딱 한 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흔한 게 축구공이니까 축구공 걱정은 없지. 저쪽처럼 뭐 공 가지고 걱정하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공도 몇 개씩 가지고 다닙니까 여기는? 우리도 여기도 한 10개, 20개씩 막 가지고 다니지. 1인당 1개씩. 1인당 1개씩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1인당 한 개는 그냥 뭐 전체 학교에 한 개밖에 몇백 명 있는 학생 학교에 한 개나 되니까.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 내가 원하는 운동기구든 자재든 다 구입할 수 있지만 솔직히 북한에서는 돈 가지고 있어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냥 가면 제일 큰 이름 있는 백화점은 제1백화점. 거기 가면 없는 건 없이 다 있는데 거의 다 진열품. 팔지도 않는 게 무슨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혹간 파는 건 강복백화점. 거기 가면 운동기구, 이제 축구공이라든가 이런 거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흔하게 판매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외화상점. 그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그러니까 공 하나 사기도 힘들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없는데 그 공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시골 학교들 뭐 이런 데서는 운동하기 힘들지 솔직히. 우리는 북한에서 운동하면서 일반 운동화 신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80%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오니까 우리는 뭐 나도 차에 한 3~4클레씩 가지고 다녔으니까. 축구화를 인공잔디에서 차는 축구화 다르고 그다음 천연잔디에 차는 축구화 다르고. 전 그렇게 축구화가 또 세분화돼서 다른. 그렇지. 여기 와서 우리 알았지. 그런데 일반 운동화 뭐 축구화 신고 인공잔디는 말 자체 이 플라스틱 그런 재질로 고무하고 섞어서 들어가다 나니까 좀 미끈 형상 물기 좀 있으면 미끌고. 그러니까 축구화는 다 다르게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뽕알이 없고 이 톱무늬식으로 바닥이 됐는데 미끌지 않게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북한에서 그냥 축구화, 육상화. 나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뭐 우리는 아이스하키 대한 장비는 지급해줘도 평상시 운동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일체. 여기 와 보니까 축구화를 파는데 발바닥 무늬 따로. 우리 생각에는
이빨 같은 게 뿌득뿌득 나온 것이 축구화라고 하는데 밑바닥이 밋밋한데 축구화래. 이건 무슨 축구화인데요? 그 인조잔디 구장에서 운동할 때 딱 신어봤는데 일체 밀림이었고 와. 그래서 내가 뭘 하는 대로 방향 팍팍 꺾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나 차에다 항상 축구화 3개는 딱 같이 가지고 다니고 오늘 구장에서 뭐 인조잔디 구장에서 공을 시합한다면 그걸 꺼내고 천연잔디 구장에서 운동한다면 천연잔디장에서 신는 축구화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뭐 꿈에서 뭐 우리는 저쪽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생각이고 저 그런 것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니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뭐 이거 신은 것도 없고 저거 신은 것도 없고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는 똑같더라니까. 근데 실제 운동하면서 뭐 해보니까 아 확실히 차별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한국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정말 잘 만들죠. 잘 만든 것도 있지만 대중화되게끔 어디 공원 가도 뭐 이제처럼 간단하게 몸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은 다 있으니까 나 얼마 전에 여기 오방산이라는 데서 처음 올라가 봤는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 거기도 또 무슨 운동기구 있더라니까.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 등산하면서 거기 올라와서 운동도 하고 거기 평행대도 있고 철봉도 있고 나 거기 철봉대 처음 매달려 봤다니까 딸내미 앞에서 운동할 수 있는 문화는 저 이북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죠. 그네도 한 개 가지고 온 군에 온 학교의 애들이 한 개 달라붙어서 땡줄 서서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저는 살았어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마을에 그네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네도 제대로 못 탔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네마다 동네 아파트마다 그래서 뭐 2개 동, 3개 동 그러니까. 하나씩 있으니까. 내 어릴 적에 그네 못 타가지고 거기 애들이 줄로 야 니 다음에 내다 니 끄다 끝난 다음에 니 한번 탔으니까 됐다 내려라 1분 지났다 내려라 막 그래가지고 줄 서서 타던 그 기억 때문에 그네만 봐도 야 우린 그네도 북한에서 못 탔지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고 축구 손흥민 축구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다음에 우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찾아봐요. 아이스하키 국제적인 그런 거랑 많이 보고 하는데 뭐 우리는 뭐 TV에서 딱 중계하지 않은 이상은 볼 수는 없는 종목들이고 하니까 뭐 아직 멀었지 우리는. 북한은 저는 그 스포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삼촌이 축구를 했는데 삼촌이 뭐라냐면 펠레가 되게 그 축구 잘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 알잖아요. 알지. 그래서 그 펠레 경기를 관람하는 게 우리 삼촌의 어떤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펠레의 기존에 지나간 경기 그리고 우리 형이라고 하는 호날두 경기 같은 건 유튜브로 요즘 본단 말이죠. 보면서 옛날에 친척들이 이 경기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난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자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시시각각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많은 채널을 돌리면서 스포츠나 이런 걸 쭉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뭐 따로 없으신가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걸 현실에 내 눈앞에서 실현되고 내가 처음 알 수 있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정 크게 차이가 나죠. 선생님 혹시 해외여행 우리나라 와서 가본 적 있어요? 유럽에 가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다니면서 한 몇 개월 체류하면서 좀 다녀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나는 내 생에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에 그렇게 나간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비행기도 파리까지 가는데 14시간인가 걸리는데 나는 비행기 타지 못해서 정말 꿈같은 희망인데 저쪽에 있을 때는 이건 너무 지루하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지루함에 비행기를 탔는데 가니까 나도 정말 남 부럽지 않게 거기서 느꼈지. 아, 내 북한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자유를 이렇게 해외 세계 여행을 해본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현실에 지금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 먼 곳까지 내가 직접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스럽고 특히 감동된 거는 음식. 저는 아직 이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도록 외식을 잘하네요. 매운 거 집에 와서 우리 식대로 한 술이라도 먹어야 잠이 오고 이러는데 유럽에 가니까 이런 느낌이 싹 사라지고 근데 북한에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음식 맛이
시금치를 샀는데 여기서 시금치 솔직히 시금치 반찬 뭐 시금치는 마트에 가도 생으로 파는데 근데 거기서 음식 먹으면서 진짜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고 하니까 그때 또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정어리 한창 먹고 자라던 그 시절에 또 엄마 생각도 나고 부모들 생각들도 나고 이러면서 많이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요? 국내 여행? 국내 여행 제주도 몇 번 가봤고요. 아, 제주도 처음 갔을 때 어땠습니까? 세월호 그때 처음 배는 그런 배는 이제 처음 타봤지. 간 느낌은 딱 제주도 섬이 보이면서부터 그 방송으로 안내거든. 제주도 섬에 보이니까 금방 조금만 가면 도착한다고. 그래 탁 나와봤는데 와 어떻다가 감정이 좀 야 내 이런 데 또 와보는구나. 북한에 있을 때 장난삼아 말로 막 한국에 가면 제주도가 살겠다고 막 이러던 게 현실로 다가왔구나. 살진 않아도. 그래서 제주도 가게 됐고 가서 둘레길도 걸어도 보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 먹어보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북한 같았으면 뭐 꿈도 못 꾸죠.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학원 다니기는 3개 다니는데 기본 공부하는 학원은 아니고 수영학원 겁나 비싸요 또. 근데 하는 거 가보면 물개 보는 느낌 퍽퍽함에 네. 그래가지고 보면 수영장도 최고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위층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수영장에서 우리 자식들이 학비만 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 마음껏 그런 데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하고 또 선수 출신 담당 선생들이 또 4명당 1명씩 붙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배워주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그리고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도 학기 끝나면 바로 가는데 네. 노래는 별로 소질이 없는데 네. 처음에 학원 무슨 피아노 제대로 치겠니 해서 다니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집에 피아노 하나 사줬는데 치는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뿌듯하죠. 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뭐 북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된 일이 있어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집이 안 받침되지 않고는 하기 힘든. 특히 지방에서 어디가 피아노 배우겠습니까? 피아노든 스포츠든 모두 중도에 그만두는 게 실력이 없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맞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거기서 다 중도에 다 그만두고 하니까 실제 발전하기 싶어도 발전 못한다고 봐야죠. 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딸내미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북한 같았으면 뭐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하는 게고 또 돈 가지고 있다 한들 또 시골에서는 지진들도 없고 하니까 네. 도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저게 운영이 될까? 처음에는 아이가 어릴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적합한 가격에 제가 살던 대전은 심지어 피아노 일주일에 닷새 가는데 11만 원 했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선생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선생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나 탈북하기 정말 잘했네. 북한하고 차이점 놓고 보면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북한에서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제 당장 부산에 친구 만나러 간다. 내가 내 차 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고속도로로 기분 좋게 달리고 북한에서 평양 가는 것도 우리 고장의 시골 사람들도 죽기 전에 평양 가보는 게 소문 나는 사람이 8, 90%인데 네. 근데 여기 와서는 내 서울 가고 싶은 이전에도 갔다 온들 여기 통제하는 사람 없고 자유. 두 번째 또 나 탈북하기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두 번째 내 일한 것만큼 보상받는 거. 네 맞죠. 이제 북한에서는 뭐 아무리 감독이든 회사 직장 생활을 하든 돈 받는다 해도 몇천 원 북한 돈을 몇천 원이 가지고 뭐 뭘 먹고 사는데 쌀 1kg도 못 사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시장 나가서 하루벌이 장사를 해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는 일 어떤 일에 따라서 기술이 있고 그다음 능력이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힘들면 며칠 새도 누구 뭐라 안 하고. 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하루만 안 나가도 경찰서에 불려가서 어제 뭐 했냐 따져 묻고 간단히 말하면 자유. 선생님, 나 진짜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본다는 게 오신 이후에 1년 이후에 동생도 데려오고 하셨잖아요. 전화해서 꼬드겨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라. 꼬드긴 것도 아니지. 내가 처음에 와서 이 3개월 만에 아이스하키 후배 엄마 가족을 찾아준 적이 있다 했지. 네. 그래서 내 중국까지 갔다 왔다고 연결까지.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그 친구의 엄마의 가족
동생들. 이모들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갔을 때 그 내가 걔를 만나서 걔네 엄마라며 통성하고 걔네 집에 자주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할 때 걔네 엄마한테서 들은 소리 한 15년이 되도록 동생들 행방 모른다. 찾아주겠다. 저게 찾아주겠다. 저 돈만 주고 목소리 한번 들어못 봤다 해가지고 주소 알려달라고. 그 해령 시골이거든. 거기서 동생이 여동생 2명인가 3명인가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시키셨어요? 아니지. 난 내 가족은 안 시키지. 잡혀도 그래. 그래서 해령이 사람 시키고 바로 해령이니까 해령 시내니까 고속거리 자전거 타면 한 30분 40분 거리니까 그래 시켰는데 찾았지. 통화까지 시켜주고 야 너 괜히 그 사람들 데리고 연길까지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온다고. 네. 데리고 온다고. 돈만 주면 데려온다고. 네. 걔가 그때 국경경비대 정치부 이런 사람들 끼고 네. 도광 이걸 했으니까 그럼 데리고 오라. 그럼 우리가 거기로 갈게. 나 원래 안 가고 데려오려고 했지. 거기서 만나기를 하고 데리고 들어오면 얘한테는 돈 줘서 내보내면 되고 그 이모들 보고는 우리가 거기 위험하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우리 집 심양에 와 있으니까 사람 보내면 오라고 브로커를 시켜서 그냥 한국으로 끌라고 했는데 네. 아 걔네만은 안면 가서 만나보고 자기 오라면 따라서 나선다고 이래서 서에서 비행기 타고 연길까지 가서 네. 그냥 또 연길에 있는 대방들 전화해서 또 마중 나와서 걔네는 이미 전에 들어와 있었고 네. 이모들은 그래 있는데 찾아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난 그런 예감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이 집은 어떻게 하냐니까 얘 데리고 들어온 애가 자기가 어떻게 안다더라고. 됐다 빨리 데리고 나가자. 그리고 데리고 내가 중국말로 맡아봐야지 큰아빠 하면서 그런 사람이 혼자 사는 집에 샤버띠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 해령에서 나오신 이모 2분을 데리고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리고 그 먼저 15년 전에 여기에 오신 후배와 후배 어머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데리고 오셨나요? 못 데려왔지. 그래서 그다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산가족 상봉했지. 울매 우방에서는 지금 막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 좀 한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가자니까 안 나서지. 북한의 자식들 남편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끝내 걔네 엄마가 동생들한테 재가지고 그냥 돈만 배에다 다 차서 해서 내보내주고 우린 다시 한국으로 왔고. 그때 먼저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10번 데려오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이 내가도 그렇게 했지. 빠져주시고 내가 걔네만 보고 말한 게 그냥 중국에 우리 왔다 하고 어디다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 거기 국경이 돼서 위험하니까 못 가니까 또 사람 보낼 테니까 어디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난 부럽고 시켜서 데려왔으면 오는데 어머니 후회하셨겠다.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 데리고 왔던 걔 보고 내가 그때 입고 갔던 옷들 추리닝 신발까지 다 벗어서 포장해서 야 동생 갖다 줘라. 어디까지 가서 걔가 찾아갔더라고. 네. 가서 전화까지 했고 네. 만났다고. 네. 그래서 동생도 그랬지. 야 그 사람 따라 오라. 가족이 다 있었거든. 와이프하고 애기 딸이 있었는데. 네. 근데 형님 괜찮다고. 얘는 거기 또 양정사업소 좀 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 좀 쌀 좀 먹고 살고 하니까. 쌀 먹고 사면 무슨 부자야? 내 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또 형님 아직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전달하고 준 돈만 지어주고는 그다음에 얘는 해령으로 갔고 후에 몇 개월 지나서 전화 왔는데 형님 가겠다고 이제 오겠다고. 갑자기 왜 삔또가 바뀌었지? 그래서 그다음에 얘를 찾으니까 얘는 이미 전에 다른 걸 내서 걸려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얼마 속 터지는지 내 동생 한참 여겼지. 걔들로 왔으면 안전하게 내 형님 동생들 가족들은 돈 일전도 안 받고 데려다 주겠다 했거든. 한 명 데려줘도 돈이 얼마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 건데 하니까 자기들로 국경 열고 도강에서 온다고. 그럼 조국에 와서 형한테다 전화해라. 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랬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형한테로 전화 왔는데 잡혔대. 또 가족이 오다가. 아이고. 그래 국경경비대 여단에 갔다가 가족이 애기까지 그다음 다시 경찰서로 넘어와서 거기서 화장실 내서 도망쳐 왔더라고. 혼자만. 그것도 화장실 밑으로. 그래서 해서 도망쳐서 중국
들어와서 도광에서 들어와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동생 데려오게 된 게고. 동생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못 왔지. 재수는 뭐 단련돼 갖고 그래서 지금 그냥 헤어져서 돈만 보내주고 이렇게 살고 하는 거야. 근데 경찰서에 잡혀서 중국으로 도망쳐서 중국에 와서 다음날에 내 집에서 전화했댔으니까 집에서 만났지. 내가 중국에 있으니까 우리 엄마 오죽하면 초집 나가서 그 간상 잘 본다는 집에가 돈 주고 봤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은 이미 이 땅이 없다고 이곳이 없다고 아시 마라 그러더래. 근데 내 전화하니까 중국에 갔다고. 그렇 저는 고통스럽게 왔지만 동생 보고도 이야기했지. 와서도 또 자기가 하나 나와서 바로 또 전화해서 집 받고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 살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 수 있으면 오라. 동생 먼저고 2년째 형이 왔고. 온 가족을 여기로 인도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영웅입니다. 가족의 영웅. 그래도 혼자 와서 뭐 힘들던 좋던지 간에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없다 한들 우리처럼 다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게 다 형제고 그게 다 인연이 되고 하는 거지. 그렇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심하윤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좋으셨으면 마지막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